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저도 지금 KBS에서 촬영하고 지금 막 달려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공의 비결은요,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요행수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 그리고 끈질긴 반복, 이것만이 성공의 어떤 그 길이 아닌가,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 3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30대가 되어서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뛰어나게 잘하는 게 없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이런 얘기해서 성공의 지름길이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는 걸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좀 알차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이 30이 되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의 어떤 그 정립이 갑자기 빵 터지는 어느 한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이제까지 제가 그 정립해 두었던 그런 것들이 참 요긴하게 잘 쓰여졌다라는 생각,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제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과연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좀 믿지 못하고 의심했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이다.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삶, 그 삶을 차곡차곡 정립해 두는 것, 그랬던 것이 지금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 지름길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떤 그 요령을 보이시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쭉 들어오시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배워볼 텐데, 사실 이 부분은 한능검 심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 문제도 안 다뤄질 수도 있어요. 진짜 운 좋으면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경제와 사회 파트는 거의 다뤄지지 않잖아요. 정치와 문화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복습이에요. 다 배웠던 내용들 조금만 살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서 우리는 항상 토지 제도와 세금 걷는 거,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토지 제도와 수취 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토지 제도 우리 배웠어요. 여기 지금 수조권과 그 다음에 소유권으로 나누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 그랬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먼저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예요. 여러분들 배우셨죠? 고려시대 때 역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역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건 어느 왕 때죠, 여러분들? 태조 때. 태조 왕건 때 시행되었던 제도,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즉 개국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논공행상, 그렇죠? 논공행상을 가리기 위한 그런 토지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분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광종의 개혁을 거치면서 여기 이제 두둔두둔 광종의 어떤 개혁이 등장을 하죠. 여기 이제 광종. 그러면서 얼마나 왕권을 강화시켜요. 사실 여러분들 이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권이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 그래 이 싸움에서 이겼구나, 그래 가져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종 때 노비양건법, 과거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피를 철철 묻히면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앙 집권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들을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서열에 맞게끔 그냥 너 이랬구나, 너 이랬구나 줄게. 이런 어떤 관료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시과라고 하는 거예요. 역분전은 농공행산이지만 전시과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과에 따라서 너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토지라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언제 시행됐냐면 바로 경종 때. 네, 경종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정전시과의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시정전시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건 누구한테 줬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냐면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지급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4급 공무원 일했어. 그러면 퇴직했어. 그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 본다면 퇴직하고 받는 우리 공무원 연금 뭐 이런 비슷한 거네요. 퇴직하고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전현직에게만 지급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 준 다음에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나눠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요. 시정전시과에서는 그걸 뭘 보냐면 인품을 봐요. 인품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인품을 본다는 얘기면 너 성격이 좋구나. 그래, 좀 더 가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인품이라고 하는 건 그 집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직, 현직 그 서열에 따라 가지고 나눠줘요. 전지와 시지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어느 집안에서 이 전지와 시지를 받았는데 이 집안이 정말 개국공신, 정말 대대로 뛰어난 집안이야. 근데 이 집안을 어떻게 서열로 나누다 보니까 너무 적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빵빵한 집안인데 고려 세우는데 정말 애쓴 집안인데 그래도 요 정도는 줘야지. 좀 더 주자. 이런 것들 고려해 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정전시과를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우리 봤죠? 그죠? 역분전, 개국공신들에게 나눠주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관료적인 어떤 모습이야. 그런데 그 역분전의 흔적이 아직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줬지만 좀 더 보는 거야. 좀 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시정전시과의 특징이 있네요. 제도라는 게 여러분들 갑자기 팍팍팍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뭔가 어떤 좀 이렇게 연결고리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꿔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음 볼게요. 다음 이제 이 전시과를 개정했어. 자, 이거 이제 우리는 개정 한국사, 큰별쌤의 고급 한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정 전시과. 자, 이 개정 전시과는 목종때예요. 목종때 시행된 건데 이 개정 전시과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전직과 현직에게 줘. 이건 똑같아. 앞에 거랑 똑같아. 전직과 현직에게 줘. 그런데 인품 있잖아요. 인품. 인품은 이제 개정전시과에서 주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 오죠? 조금 더 중앙집권, 조금 더 왕권이 강화된, 시스템이 정비화된 그런 단계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다시 한번 바꾸는 다시경자 써가지고 경정전시과. 네, 경정전시과를 시행합니다. 이건 이제 문종 때 시행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오로지 현직에게만 지급되는 현직에게만 지급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보여지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요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가 부족해요. 요 흐름 속에서 토지가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지급해야 될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발발하면서 이제는 일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일한 사람한테만. 일한 사람들 현직에게만 지금 지급되고 있는 모습들.
이건 여러분 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좀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전지와 시지, 요 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 임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을 왜 줄까? 산에 뭐가 있는데? 이 당시에 난방, 뭐가 필요하죠? 땔감. 예, 그래서 땔감. 요 시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 전은 뭐냐면, 전은 이건 뭐 토지예요, 토지. 이거를 과에 따라서 나눠준다. 결국 최종적 전시과의 모습은 뭐냐면 현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전시과 체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왜 준다?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분전 전시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수조권만 있느냐? 아니에요.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도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는 여러분 기억나요? 왜 고대에 그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 이건 소유권과 관련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정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제 고려 시대부터는요, 정전이라는 용어 대신 민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민전. 자, 이 민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까지, 고려 시대와 조선시대 모두 함께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민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민전과 그리고 수조권을 받는 그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 보세요. 자, 민전이 있어. 이거 내 소유야. 내 소유인데 내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그렇지만 내가 생산량의 일부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내 토지 위에 전시과가 설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나의 민전 위에 전시과가 설정이 된다고요.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받는 세금을 대신 관리가 받아가는 제도가 바로 수조권과 관련된 전시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민전이야. 이게 내가 소유권이야. 내가 소유권 갖고 있는 토지야. 그러니까 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내지 않고 관리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관리는 전시과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시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민전 위에 전시과, 관리의 전시과가 설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난 백성이야. 나의 민전 위에 관리의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시과가 설정이 된다고요. 같은 토지 위에.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전에서 생산량을 수확한 저는 누구한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관리한테. 내 땅 위에 설정된 그 전시과 받은 관리한테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토지 위에 민전 위에 전시과가 설정되었다. 이해되시죠? 이건 여러분들 그 이전 노급도 마찬가지고 관료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하면 과정법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민전 위에 관리들이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 수조권, 그 토지가 설정된다. 오케이?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토지 됐고요. 자, 이제는 세금,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이건 이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고대에는요, 이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서, 장부 작성한다 그랬죠? 뭐였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민정문서였습니다. 민정문서. 자, 그런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오면 이게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양안과 호적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먼저 양안부터 한번 살펴보죠. 양안. 수취들 걷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양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 대장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세,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겠죠. 그죠? 자, 조세 있고요. 그 다음에 공납이 있습니다. 공납은 뭘 내는 거다? 우리 배웠어요. 똑같아. 이건 어느 시대다. 이건 바로 특산물을 내는 제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안이 있다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호적이 있습니다. 호적. 자,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세금으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일까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역입니다. 역. 이 역은요, 나이로 본다면 대략 한 15세, 16세부터 59세, 60세 여기 이상 이하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모두 역 동원자들이에요. 예. 이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정남이라고 그래요. 정남. 이들을 우린 정남.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어떻게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30대, 40대? 50대? 네. 다 정남이에요. 예, 다. 우리는 왜 주로 10대 후반, 20대에 군대 갔다 오잖아요. 대략 1년 반 정도 갔다 옵니다. 그죠? 예, 그걸 갔다 와요. 끝나죠? 그게 끝이에요. 물론 이제 끝나면서 예비군도 민방위도 해야 돼요. 근데 뭐 예비군, 민방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30대, 40대, 50대까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저는 지금 국방의 의무가 끝났어요. 네, 예비군도 끝났고요. 민방위? 네, 민방위도 끝났어요. 예, 좋습니다. 어쨌건 이제 전 안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저도 해당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을 제공하는 이 기간이 길어요. 깁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면은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뭐 힘 못 쓸 때까지 계속 국가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정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역과 요거 이제 뭐 성쌓기, 길내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군역은 이제 여러분들 군대를 가는 거. 군요역과 군역에 자신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조세, 공납, 역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토지 제도와 수취 제도 고려시대. 수취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 고대나 고려나 그리고 앞으로 조선이나 똑같아요. 다만 토지 제도, 전시과 체제, 역분전에서 전시과 체제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려인들의 경제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 상업, 수공업 이렇게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농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농업인데 이 농업은 대략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정도로 좀 추격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는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한번 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 논농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논농사. 이 논농사에서 여러분들 이양법이 이미 고려시대에 알려졌어요. 이양법이 이미 알려졌다. 그리고요, 시행되었어요. 어느 지역에서냐면 남부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양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죠. 그러니까 모판에다가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물을 대가지고 나중에 일정 정도 자란 그 모를 옮겨 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양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양법. 근데 여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근데 이미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고려 말에 이미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도 되고 있었다.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그 농서가 있어요. 농서. 자, 농상집요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디 나라에서 온 거냐면 원나라에서 이암이라는 사람이 들여온 책자. 요게 바로 농상집요다라는 겁니다. 요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농상집요는 원에서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선시대 때 우리 농부들의 경험을 요약하고 모아가지고 만든 농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종 때 가능되었던 농사직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직설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 농상집요도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건 농상집요는 여러분 고려시대의 농서입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의 농서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밭농사 한번 볼게요. 밭농사.
반농사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게 또 시행되고 있었냐면 2년 3작의 윤작법. 이걸 윤작법이라고 그래요. 윤작법. 네, 이게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작물이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바로 2년 3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3작. 2년에 세 가지 작물, 뭐 콩이라든지 뭐 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밭작물들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특히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지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작물만 이렇게 심어버리면 이게 지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열매가 잘 안 맺려요. 결과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2년 동안 세 가지 작물을 돌아가면서 하는 걸 윤작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려시대부터 또 이렇게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이제 드디어 목화밭 죄송합니다. 네. 목화 이 목화가 이제 이때 또 들어옵니다. 이건 정말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요. 네, 목화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원에서 누구? 목화하면 누구? 바로 문익점. 네, 문익점에 의해서 이 목화가 들어와요. 근데 진짜 사실 이게 목화 재배가 성공하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래서 문익점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 실패했으면 아이씨 관도 안 해.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정말 집요하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도 얘기했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이 없다고요. 진짜 피나는 반복과 노력만 있다고. 문익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익점의 마음은 이거였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이 느낌 좋고 이 따뜻한 면 옷을 한번 좀 또 입혀주고 싶었던, 속옷을 또 입혀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문익점이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문익점이 굳이 그렇게 이 목화 재배의 성공을 목매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참 그 부분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속옷 뭐 100%야? 면 100%잖아요. 아니야? 왜 아니야? 면 100%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느낌이 좋아요. 부드럽고 좋잖아요. 근데 그 이전 사람들만 해도 이게 삼배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서 추출된 아주 거친 그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꺼끌꺼끌하고 거칠어요. 그리고 바람도 숭숭숭숭. 여름이야 좀 시원할런지 모르겠지만 겨울엔 얼마나 추웠을까. 그리고 굉장히 꺼끌꺼끌한데 그 피부에 닿았을 때 얼마나 쓸렸을까. 물론 이제 그것도 또 계속 적응되다 보면 또 적응되겠지만 저는 이 면이 주는 그 폭신한 그리고 그 부드러운 느낌, 이거 정말 문익점은 정말 이 혁명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저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 속옷의 느낌 감사합니다. 홈쇼핑 나오셨으면 아마 대박 치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목화가 또 이 고려 말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상업입니다. 농업 봤으니까 이제 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시대는 상업이 나름 활성화가 많이 되었어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무역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역. 여러분이 무역에서는 여러분들 무역부터 한번 볼게요. 무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이 무역은요, 우선 여러분들 국제무역항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국제무역항에 뭐가 있냐면 바로 병란도가 있습니다. 병란도. 여러분 기억나요? 아이고. 그 경주 고대 신라의 국제무역항 어디였죠, 여러분들? 울산항. 왜 울산항이었죠? 경주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고려의 그 국제무역항으로서는요, 이 병란도가 있는데 국제무역항이 있는데, 자, 이곳은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활성화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어디였냐면 예성강.
예성강 어기예요. 그러니까 개경과 굉장히 가까운 거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드나드는 그 많은 상인들에 의해서 물자가 많이 교환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성강에서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아주 잘 설명해낸 또 이규보의 유명한 또 글도 있어요. 그만큼 이 병랑도는 푹촉푹촉푹촉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 병란도에 이제 왔던 그 상인들 중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어요. 아라비아 상인들. 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고려를 외국에 알린 거예요. 교류를 하면서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코리아 갔다 왔어. 코리아. 그 당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걸 코리아라 해서 코리아. 고려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코리아. 예, 코리아.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또 외국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 외국과의 어떤 그 교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려 말쯤 되면 여러분들 이건 뭐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이 당시도 이런 게 있었다? 재밌는데 노걸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노걸대는 과연 뭘 것 같아요? 노걸대. 이거 한번 여러분들 유추해 보세요. 노걸대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에 쓰는 책이었을까? 노걸대. 참 재밌는데 근데 요즘 나 노걸대 봤다? 노걸대 봤는데 깜짝 놀랐어. 감자탕 집이야. 노걸대 감자탕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이거 보면서 이게 직업병이잖아요, 저는요. 전 딱 이런 거 뜨면 딱 이게 역사 쪽에 연결되는데 뭐야? 노걸대? 저거 근데 왜 감자탕이지? 노걸대 감자탕.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노걸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회화책이에요. 중국 회화책. 그러니까 중국에 뭐 물건을 팔러 가거나 뭐 이제 사러 갈 때 그들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화책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왜 외국 나가실 때 뭐 회화책, 요즘 회화책 아니라 그냥 앱으로 그냥 해결되잖아요. 네. 이 당시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어 앱. 이게 바로 노걸대야. 노라고 하는 것은 너 형. 뭐 이렇게 좀 친근감을 주는 어떤 그런 의미고, 걸대라고 하면 중국인. 그 당시 중국인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중국인과 좀 친한, 좀 이게 좋은 중국형,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게 이제 회화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외국까지 많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화폐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화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화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활구라는 게 있어요. 이 활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은병이라고도 합니다. 은병. 요거는 그 고려의 그 땅 모양을 이렇게 본떠 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 은병, 활구는요, 그냥 고액 화폐예요. 은덩어리. 그러니까 고액 화폐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화폐와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뭐가 있냐면 이 건원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건원중보. 이 건원중보는 요거는 성종 때, 여러분 최승로의 시무 28조 기억나시죠? 이 성종 때 이 철전이에요. 철전. 철로 만든 그런 어떤 화폐가 바로 건원중보다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또 연결해서 해동통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동통보라는 게 있어요. 해동통보. 자, 이 해동통보는 숙종 때, 숙종 때 간행이 되었던 어떤 그런 화폐들이에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관청도 있어요. 그 관청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주전도감이라고 그래요. 주전도감. 그러니까 도감은 제 임시기구잖아요. 주전. 바로 화폐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임시관청,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화폐를 좀 유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어떨까? 결과는 유통엔 실패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화폐들이. 여전히 현물로만
서로 교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니. 현물은 여러분 뭐냐면 이제 쌀이라든지 또는 뭐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은 정부에서 근데 이런 화폐를 왜 만들어낼까? 이렇게 관청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찍어내가지고 이걸로 뭐 쌀도 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안 잡히니까 이걸 받으려고 안 해요.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돌질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도 믿을 거는 쌀, 믿을 거는 뭐 옷값, 뭐 이렇게 가면서 결국 이건 거의 다 시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 화폐가 제대로 유통된 시기는 한참 뒤로 가야 돼요. 조선 후기. 그 유명한 상평통보. 상평통보쯤 돼야 화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라는 거, 화폐의 역사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만 활구는 이건 그냥 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은이잖아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화폐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청. 근데 이제 상업하는 건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관영 상점들이 있어요. 관영 상점. 관영 상점들. 뭐, 예를 든다면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뭐 서적점, 뭐 책 같은 거 파는 곳이죠. 서적점. 그 다음에 또는 다점. 다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점. 차 마시는데, 차 마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 대신에 커피를 그렇게들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커피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써. 그냥 써. 똑같이 써. 근데 이거 어디 커피 마시면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도 차를 바쳐요. 예, 차를 바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추석이나 설 때 하는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차를 올리는 예라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게 차야, 차. 근데 우리는 차례되면 무슨 막 한살 거하게 차례된다고.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조선 후기에 어떤 그 좀 이렇게 잘못된 어떤 관행들이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 차례는 옛날부터 가볍게 그냥 좋은 차 이렇게 올리면서 서로 간에 좀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게 차례입니다. 차례. 그게 차례예요. 근데 옛날 이상하게 무슨 뭐 그냥 다들 그냥 특히 여자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리 부러지게 만들고 이렇게 먹지도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차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 마시는 어떤 다점. 네. 뭐 콩다방, 뭐 이런데 별다방, 뭐 이런 게 이 당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좋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전도 있었어요. 개경에 시전. 있었는데, 이런 시전들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관청.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경시서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바로 경시서. 이건 이제 이런 시전이나 이런 어떤 그 상행위,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상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네, 이런 경시서가 있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물가 조절 기구가 있어요. 물가 조절 기구로서 뭐가 있냐면 항상 평평하게 한다라고 해서 상평창. 상평창이 있습니다.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구. 물가 조절 기구.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경시서는 여러분들 이거 조선시대도 이어져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평시서 뭐 이런 이름으로 가고요. 상평창도 조선시대로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음에 수공업. 예, 농업 받고 상업 봤으니까 이제 수공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 자, 수공업은요, 여전히 관영 수공업이 주로 있겠죠. 수공업은 주로 관영 수공업. 관영 수공업. 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소수공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소수공업. 자,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는 뭐다? 향부곡소. 향부곡소. 향과 부곡은 농업 중심, 그리고 소는 수공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특수행정구역이다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그 소수공업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민영수공업도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그 고려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원수공업이라고요. 사찰이죠, 사찰, 절. 절에서도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심지어 팔고 매매도 하는,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소수공업, 이 소수공업 나면 이건 고려예요. 그래서 사원수공업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어떤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전식과 이런 키워드, 그 다음에 병난도, 그 다음에 활구, 은병, 그 다음에 소수공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고려시대예요.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 쫙 기억하시고 이게 어느 시대와 연결되는지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고려의 경제였습니다.